공학 설계를 위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인 건데,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대면 오프라인 워크숍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공학 설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사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워크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축소하고 사례를 많이 보여주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해 나간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 방법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학생 그룹과 같이 시행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지금 가르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 주제를 선정하고 공감하기에 대한 강의하고 공감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한 그런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니즈 파인딩, 통찰하고 니즈 파인딩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정의하는 이 단계까지 먼저 강의를 하고, 그래서 원래는 같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슬라이드를 진행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실습을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데까지 제가 이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그 디자인 띵킹의 세 번째 단계가 아이디에이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인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원정 서울과기대 명예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서울과기대의 디자인 띵킹과 적정 기술이라는 과목을 운영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에이트 사례와 하는 방법과 서울과기대의 사례 한 다음에 이어서 그 디자인 띵킹의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그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바탕을 이어받아서 또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디자인 띵킹 그리고 공학 설계를 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총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10분서부터는 공학 설계 방법에 대한 강의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학 설계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정의와 그리고 니즈 파인딩,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워크숍의 전체적인 주제가 공학 설계를 위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 대한 최종 평가 방법, 최종 평가, 그리고 마무리 질의응답을 하고 오늘 전체적인 워크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시작한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남짓한 시간은 1번 그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2번 공감하기, 3번 문제 정리하기, 여기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4번 아이디어 내기 및 실습,
이것을 주 교수님이 하시고 5번, 6번은 제가 또 이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네, 우선 여러분들한테 공학 설계하고 디자인 띵킹이 어떻게 머지가 되느냐, 어떻게 융합이 돼 갖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학 설계 절차를 보면은 뭐 문제 정의하고 자료 수집하고 개념 설계하고 구체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공학 설계를 진행하는데, 디자인 띵킹은 5단계로 해서 첫째가 공감하기, 둘째가 문제 정의하기, 셋째가 아이디어 발상하기, 넷째가 프로토타입 만들기, 다섯째가 테스트하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제가 여기다가 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과 공학 설계는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파트는 디자인 띵킹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뒷부분에 가서 how to make에 가면은 그건 공학 설계 방법론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은 1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문제 이해하고 인지하고 프로젝트 상황을 이해하고 특허 검색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게 이제 1단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소위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발을 담근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때 디자인 띵킹의 툴로는 스티프 트렌드 애널리시스나 ERA 애널리시스 같은 것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스티프 트렌드 애널리시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 가서 참여를 해봤을 때 STEP 트렌드 애널리시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가, 그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발전이 되고 있는가, 그 경향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죠. 스티프라는 것은 소셜, 테크니컬, 이모셔널, 엔바이러먼탈, 폴리시 이런 쪽의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emphasize user 해갖고 사용자 공감하기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사용자, 고객을 체험하기,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등을 통해 공감하는 단계다. 공감하는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얘기해도 수십 개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bservation하고, observation 하는 데는 AE, IOU 관찰법 같은 것, 체험하기, 그 다음에 공감 지도, 친화도 도표, 그 다음에 유저의 저니 맵, 스테이크홀더 맵, 이런 것들, 페르소나는 그 다음에 나오죠. 문제를 정의하는 쪽에서 3단계에 가면은 리프레이밍 프로블럼으로 해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그리고 공학 쪽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면서 설계 규격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 프로덕트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문제 정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에서는 페르소나, 엠퍼시 맵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공학 설계에서는 이게 요구사항 목록, QFT, Quality Function Deployment, House of Quality, Product Design Specification, 이런 것들. 제가 오후 4시인가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요 요구사항 목록, QFD, PDS에 대한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가 문제를 정의하는 거고, 4단계는 아이디에이션과 프로토타이핑인데, 아이디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주원정 교수님께서 얘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의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apid and Rough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게 아이디에이션하고 이게 결합돼 갖고 사실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펑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펑션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가 4단계에서 러프 프로토타이핑을 만든다면은 펑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체화 설계, 상세 설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단계에 가면은 평가하는 것이죠. 테스트하기. 7단계는 실제로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디자인 띵킹을 고려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절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설계 프로젝트 작업 분할 구조입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는 이런 것들은 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그런 대학들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WBS를 미국의 하비머드 컬리지를 제가 2007년인가요?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설계 프로젝트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핸드북 같은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맞게 변형을 해갖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가 요구사항 파악이죠. 거기에는 프로젝트 문장을 명확하게 하는 거, 연구 수행하고 고객 요구 조사, 선행 설계 조사, 그 다음에 목표 수용도 작성. 이건 이제 목표 수용도 작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계 목표 오브젝트 펑션 트리 같은 거를 오후 4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계를 하고, 개념 설계는 기능 분석하고 기능 구조도 만들고 기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작용 원리의 탐색,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대안을 창출하고 그때 형태 분석 차트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 원리 조합, 전체 작용 구조의 확립 및 대안 창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개념 설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 설계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념 설계는 이 방법을 알아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문제를 정의한 것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만들어 봐라, 스케치하고 만들어 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을 따르면은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 파악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데까지만 뭐 공학 설계도 하면은 나머지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갖고선도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 프로젝트 작업 분할 구조를 알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제안서를 쓸 때 이런 것을 참조하도록 하고 제안서에는 설계 프로젝트 그 WBS 플러스 간트 차트 시간 계획표를 WBS에 근거해 갖고 혹은 설계 절차에 근거해 갖고 학생들한테 시간 계획을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때 뭐 간단하게 간트 차트도 하지만 그 로지컬 네트워크 메소드를 해 갖고 그 논리 회로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시간 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임무 분담을 하는 그런 라이어빌리티 차트 같은 것도 학생들이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그 공학 설계 과목의 사전 양식을 필요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팀 프로젝트 제안서 양식, 그다음 요구사항 목록 양식, 그다음에 품질의 집, 하우스 오브 퀄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QFD라고 하죠.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공학적인 설계 변수로 바꿔주는 설계 변수의 우선순위로 바꿔주는 방법이
하우스 오브 퀄리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 설계 목적 개통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보고서 양식을 주고 최종 보고서 양식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재적시에 필요한 양식을 활용해 갖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디자인 띵킹 우리가 그 워크숍을 하니까 디자인 띵킹 절차를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요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할 때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유튜브 명견말리 디자인 띵킹 크리스토퍼 한이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디자인 띵킹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크리스토퍼 한이 디자인 띵킹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디자인 띵킹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워크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숍에 들어가는데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를 하는데, 설계 프로젝트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설계 프로젝트의 주제를 설정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강소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브레인스토, 소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친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주제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 팀별로 디자인 챌린지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 디자인 챌린지를 주제 선정할 때 4가지 뭐 5가지를 고려해 갖고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튜니티, 기회, 수행하는, 본인이 학생이나 혹은 뭐 실제로 디자인 띵킹을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지도하는 그런 그룹이 실제로 행하는 업무에서 가능하면 디자인 챌린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익숙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자. 그래서 기회를 찾고, 그 다음에 니즈, 그 디자인 챌린지가 필수적인 인간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인터뷰나 혹은 관찰하는 것, 혹은 뭐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쉽게 그런 홀더, 스테이크 홀더 혹은 뭐 유저, 그러면 커스터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공감 대상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디자인 띵킹 챌린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참가자가 챌린지에 대해 도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특히 학생팀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주제를 가지고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가 되면 좋겠다. 왜? 동기가 없으면 학생들이 참여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나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real, valuable, 그리고 inspiring 프로블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대면 워크숍을 할 때의 주제를 PBL로 설계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 환경 개선,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제를 선택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PBLC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혹은 설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자인 스튜디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염두에다 두고선 이제 우리 워크숍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챌린지를 팀별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이제 공감하기에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방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혁신에 이르게 하는 그 인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요구, 그들의 신분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 그러니까 피지컬한 요구라든지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필요한 요구라든지 신체적인 요구라든지 이모셔널한 요구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우리가 가치를 포착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공학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가 공학 설계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 엔지니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냐? 우리 교수님들이 공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처음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고객의 요구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머리로 공감하는 것이다. 머리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관찰하고 질문하고 체험하고 주의해서 경청함으로써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큰만이 아니라 언스포큰 니즈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이제 인문, 사회, 심리, 예술 이런 쪽의 분야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이를 본다면 엠퍼시와 심퍼시의 차이는 공감은 총체적인 이해입니다. 아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implicit needs와 explicit needs를 전부 다 찾아내는 그런 것이고 동정은 피상적인 이해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동정은 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감은 I feel how you feel. 네가 느끼는 걸 나도 느낀다. 그 다음에 동정은 I know how you feel. 네가 느끼는 걸 나는 알 수 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공감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은 판단하는 거다. 불쌍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공감은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정은 충고나 조언을 한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w to emphasize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관찰하는 것, 그들의 실제 삶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할 때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방해하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천정에 뭐 파리 벽에 붙어 있는 파리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파리가 벽에 붙어 있으면은 파리가 벽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신경이 안 쓰이도록 사람들이 전혀 관찰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 신경을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되겠죠. 뭐 fly on the wall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어떻든 고객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대화를 느슨하게 이어가며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도록 왜라는 질문을 해서 스토리를 유도해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그 팀이 자기의 의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퍼스널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험하기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실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환경에서 체험하기를 시행하고 기록 시에 고객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워치 앤 리슨은 상호작용식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의 말로 대화를 적어라, 기록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마음가짐은 without judgment, with a beginner's eye, with curiosity, 그 다음에 optimistically, 그 다음에 respectfully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팀이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 갖고 저는 아주 좋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와이 관광청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의 여행업계에 있는 그 종사자들 한 50명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인천공항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인천공항으로 가갖고 인천공항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와 그리고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0명이 나가서 팀을 한 5명씩 해서 한 8명씩 했네, 한 팀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했을 때 한 팀에 한 7, 8명이 그 귀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우르르 몰려가니까 인터뷰를 당할 그 여행객이 도망을 가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인터뷰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도 그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전략을 그때 인천공항에서 즉시 바꿔갖고 2인 1조로 해갖고 아주 부드럽게 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했더니 인터뷰가 가능해졌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선 인터뷰하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냐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패드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은 직접 뭐 사용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공감 경험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플랜 유얼 공감하기 리서치, 엠퍼티 리서치 하는데 공감하는 대상자를 열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PDF 파일 같은 데다가 쓰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공학 설계 교실이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교육 환경 같은 것들을 할 때 만나야 되는 대상자 누구가 있구나.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익스트림 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거해라. 익스트림 유저는 극단적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굉장히 못하는 사람, 이 양끝 안에 있는 우리가 도수 분포 곡선 같은 거를 확률 분포 곡선을 보면은 양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잘하는 사람이나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컴포터블하게 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 미리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뭔가 약속을 하고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을 수행하면서 내가 그걸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까? 플라이 온 더 월이죠. 그다음에 뭐 쉐도잉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당신은 그들과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을까?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공감 경험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연습 같은 것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 기존 지식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뭘 알고 있지? 지피지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소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지? 아까 뭐 6가지 스파이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파이스 니즈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5가지 분야의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를 생각하면서 공감하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도움이 될까? 벤치마킹 할 곳이 있는가? 디자인 챌린지의 해결 방안은 기존에 있는가? 그래서 리프레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갈등이나 모순이 있는가? 갈등이나 모순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 기술적 타당성, 아이디어 구현 방법 중에 팀의 강점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나가라.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가? 챌린지에 대한 생각, 잠재적인 니즈는 뭐지? 장애물은 뭐가 있나? 가장 중요한 니즈는 뭘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터뷰 대상을 정한다. 아까 공감 기획을 하면서 플래닝을 하면서 인터뷰 대상을 써봤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참가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별, 인종 및 계층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메인스트림과 익스트림 유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분명한 행동, 바람, 니즈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익스트림 유저가 이런 니즈를 찾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데 아래와 같은 3가지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을 정하는데 인터뷰, 인디비주얼 인터뷰, 그 다음에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맥락 몰입, 인 컨텍스트 이머전, 셀프 다큐멘테이션, 커뮤니티 드리븐 디스커버리, 전문가 인터뷰, seeking inspiration in new place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터뷰 연습을 해야 된다.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비기너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감을 위한 인터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합니다. 여기 그 블록 사이즈가 다 다른데 블록 사이즈가 클수록 거기에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기소개를 하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친밀도를 형성한 다음에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 다음에 아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도 했지만 친해져야지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가 돼서 이야기를 전개하죠. 그리고 감정을 탐구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 딜리키트한 감정을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임플리시트 니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인터뷰 단계 및 접근 방법에서는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그런 이제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이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주지를 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필드 트립에 나가기 전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하나라도 그 여러분들이 PBL실이나 공학 설계실 같은 거를 리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PBL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을 하는 그 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가구 배치가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사실은 제가 디자인 थि킹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그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 시간이 없더라도 그 팀원들을, 참여하는 분들을 모시고 필드에 직접 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갖고 필드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를 한 바가 있었죠. 현장 조사할 때 물품 쓰는 거 뭐가 있느냐? 아까 만들었던 질문 가이드 뭐 등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아실 테고요. 팀원이 뭘 해야 되는지 역할 배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워크숍을 했으면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팀 간의 인터뷰인데요. A팀, B팀, C팀, D팀 한 4팀, 6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A팀과 B팀 간의 상호 인터뷰를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6개 팀 정도가 있으면 2팀 간의 상호 인터뷰를 하고, 또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3팀 정도를 상호 인터뷰를 해도 좋습니다. A팀, B팀, C팀, D팀, 그 다음에 A팀, D팀, 뭐 C팀, B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많이 갖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행을 하고 인터뷰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 인터뷰 노트는 제가 그 뒤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노트를 대략적으로 작성해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가 많을 때는 시간 배분 및 인터뷰 우선순위를 하고 시간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인터뷰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인터뷰 팀이 한 조라고 해도 인터뷰 팀을 2인 1조로 하면은 3팀 정도가 나오는데, 이 팀들이 각자가 한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각 조가 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다른 6명은 여성의 팀원과 공유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만 작성을 해갖고 갖다가 벽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공유 후 포스트잇에 작성해 벽에 붙여하는 건데, 우리는 왕왕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터뷰한 결과를 그냥 갖다 막 붙이고 했는데, 그런 단계 이전에 미리 인터뷰한 거를 팀원들과 공유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팀이 그 한 팀의 전체 인터뷰한 사람들이 작성한 내용을 갖다가 벽에 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설계 프로젝트 팀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하고 다양한 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할 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읽고 갖다 붙이고, 왜 포스트잇을 이용하냐?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정리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클러스터링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뷰 작성 양식입니다. 인터뷰 노트 작성 양식인데, 요거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제가 그쪽에 가서 참여하면서 참조한 그런 것이 되겠어요. 이건 뭐 왼쪽에다 질문 쓰고 인터뷰 답변 쓰고 뭐 관찰한 거 쓰고 오른쪽에다 관찰 내용 오른쪽에다 쓰고 이런 게 하나에다 쭉 작성을 팀별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해갖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작성을 합니다. 각 인터뷰 팀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동기가 뭐지? 인터뷰 대상자가 어떤 좋은 경험을 했지, 나쁜 경험을 했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 기억되는 세 가지 일은 뭐지? 인터뷰 대상자 도전의 두려움, 고통스러운 점은 없나? 소위 페인 포인트,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모순되는 점은 없나?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통찰하고 니즈를 이렇게 계략적으로 작성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define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 정의하기 단계인데, 문제 정의하기 단계는 니즈 파인딩과 인사이트가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아까 제가 디자인 띵킹을 소개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뭐냐면 고객과의 공감하기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하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소위 딥니즈를 찾아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과 행동 패턴을 찾아서 딥니즈를 찾아내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갖고 정보를 연결하고 패턴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정의 문장으로 만든다. 포인트 오브 뷰, 문제 정의문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How to Define은 감정이입과 탐색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고, 상상력, 의식, 무의식, 합리적인 생각을 결합하여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 사실 이게 디자인 띵킹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디자인 띵킹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물론 당연히 공감하기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리프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Reframing the problem into opportunity.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르소나를 만들고 이러한 우리가 리프레이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엠퍼시 맵은 여기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디자인 띵킹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왼쪽서부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Say, do, think, feel. 이렇게 해서 2, 4분면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Say, 말한 것. 그러니까 큰 전지 같은데 십자를 그려놓고 왼쪽 2, 4분면에는 say 한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가서 붙인다. 이 포스트잇을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했잖아요. 그 정리한 거를 공유한 다음에 포스트잇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그때 비로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do, 관찰한 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think,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하고 내가 guessing한 거는 think에다 갖다 붙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내가 guess한 거를 feel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텐션, 갈등이라든지 contradiction, 모순, 그다음에 surprise, 놀람,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엠퍼시 맵을 작성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의 색깔은 빨간색은 부정적인 것, 그린 색깔은 긍정적인 것, 노란색은 보통인 것으로 사용을 해갖고 색감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공감지도를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즈 파인딩이 되는데 요거는 고객, 유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 욕망으로 구성되는데 모순, 갈등, 그리고 놀람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는 요구로 확인할 수 있다. 엠퍼시 맵에 가장자리에 요구사항을 적어나가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찰을 해라. 이런 것을 종합해 갖고 모순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신호탄이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통찰이라는 게 뭐냐? 사용자가 이런 욕구를 왜 가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템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갖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전지에다가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 PBL실에 벽에다가 갖다가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터뷰 노트를 읽고 포착하고 정보를 포착하고 그걸 갖다가 붙이면서 클러스터링을 해라. 공통 주제 혹은 패턴별로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해라. 소위 그 데이터 클러스터링 할 때 동기, 소망, 근심, 쟁점, 좌절, 장벽, 아픈 점 등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라. 클러스터링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링 한 것 간의 뭔가 관계를 찾아라. 연계를 하고 거동, 느낌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와 있듯이 니즈 문장으로 바꿔 써라. 그래서 이 통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검색하고 경험, 스토리, 이벤트, 경험, 목표, 동기, 도전, 긴장, 당황, 아픈 점들을 보고 무슨 관계가 있지 패턴을 보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왜라고 물어라. why, 6Y를 이용해 갖고 문제를 찾아내고 근본 원인을 찾고 5Y네요. 아마 우리 그 주원정 교수님께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원인을 이 5Y 기법 같은 걸 이용하면 찾기가 쉽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 통찰하는 방법에는 연결, 우연, 호기심, 모순, 크리에이티브 데스퍼레이션 같은 것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연결, 긴장 대비, 이벤트, 성공과 실패, 조건, 아픔, 원인과 결과, A는 B로 이루어진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갭이 있다. 불일치가 있다. 시간적인 갭이 있다. 뭐 성과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거다. 속도 프로세스가 향상되거나 저하가 됐다 하는 이렇게 한 것들을 벽에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Seek the wisdom of why라고 했는데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통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워크숍에서는 5Y를 이용해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는데 그 중에서 하는 공학 설계에서 하는 방법인데 인터릴레이션십 다이그래프 같은 것을 이용해 갖고 이와 같은 근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A, B, C, D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각각의 이벤트가 다른 거에 원인이 되면은 화살표를 그 결과에다가 갖다가 붙입니다. 화살표가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A, C라고 그러면 A와 C가 있으면은 A는 C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들을 나열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근본 원인은 뭘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A라는 것과 D라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다른 예를 뭐 또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A, B, C, D, E, F가 있는데 D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설계를 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서 당신은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 왜? 만약 뭐뭐라면 같은 질문은 유용한 도구이다. 아까 HMW라고 했죠. How might we? 이라는 퀘스천을 아이디에이트 단계에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리프레이밍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리프레이밍 할 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할 때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재구성해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크게 봐라.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찾아봐라. 한계나 가정을 다시 봐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먼저 살펴봐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적으로 가정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적 현실적 한계 때문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건 이거다. 트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상적인 아이디얼 솔루션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상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으로 가정하라. 이건 뭐 제가 아까 보여줬던 사례인데 이것도 리프레이밍하는 것이 되겠고 궁극적으로 문제 정의문을 유저 니즈 인사이트 절망적인 네팔의 어머니가 뭐가 필요하다. 출산 직후 조산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통찰은 왜냐하면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문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문제 정의문까지 이르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해보시는 워크숍을 했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온라인을 하게 되는 바람에 강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데이터는 조원정 교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